아주 좋은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15번의 무역전쟁. 제목만 봐도 아주 흥미롭죠. 3000년간 이어진 총칼보다 치명적이고 외교보다 재치있는 대결의 역사라. 지은이는 자오타오, 중국인이죠. 런민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베이징 우전대학에서 경제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래서 주요 논문으로는 상업논문, 요소문명, 형태문명, 문명의 포준과 문명의 역설, 재미있는 재무역사, 주로 이제 문명과 돈에 대한 관계에 대한 저술을 많이 했고, 두 번째 저자는 유후인데 증권과 투자를 전공하고 경제와 조직관리 분야의 책을 여러 썼다. 주요 저서로는 기초부터 이해하는 금융, 기초부터 공부하는 주식, 역시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썼네요. 무역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결론은 나라마다 이익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분업에서 비교적 높은 단계에 있는 나라는 낮은 단계에 있는 나라보다 얻는 이익이 크다. 그런데 경제발전은 동태적이어서 경제가 발전하거나 쇠퇴함에 따라 국제분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변하게 되고 이로써 기존의 경제 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는 시도가 발생한다. 그렇죠. 힘의 균형리의 논리가 있다면, 힘의 균형점을 이룬다면 서로 팽팽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이 팽팽한 균형이 깨어져서 어느 한쪽이 높으면 반드시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익의 크기가 다르니까 어차피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처음에 서로 보완하며 발전하던 그 두 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이 균형이 깨져서 어떤 나라가 경쟁 우위에 있다면은 그 무역 마찰과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비교적 먼저 발전한 나라는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덤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아서 그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발전이 느린 나라가 있다면 이제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을 선호해서 자국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발전을 먼저 하거나 발전이 느리거나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반드시 무역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그 정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첫째, 국가 간의 적대적 관계다. 모든 나라는 정책을 활용해 국제 무역에서 얻는 이익을 조절한다. 자국의 이익을 높이고 타국의 이익을 낮추는 시기다. 이 때문에 무역 전쟁은 적대하는 국가들이 대결하는 두 번째 전장이 된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적대 관계.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소는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총성 없는 전쟁으로 대치한다. 그것이 뭐냐면 냉전 시대의 국제 무역인데, 무역 전쟁인데, 바로 식량에서 석유까지 모든 영역에서 두 나라가 대결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국가 간의 적대 관계, 미소처럼, 두 번째는 패권의 교체다. 16세기 포르투갈에서 17세기 네덜란드, 18세기와 19세기의 영국을 거쳐 20세기는 미국까지 세계 경제를 주도한 패권국은 계속해서 변했다. 무역전쟁의 역사를 보면 패권국이 쇠락할 때 국제적인 무역전쟁이 유달리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균형이 깨어져 가지고 한 나라가 약해지면 이때 국제적인 무역 분쟁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건다. 쇠락을 겪는 와중에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차지 수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야죠. 보호무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 경쟁 우위를 점하는 선진공업국은 낙후된 통상국이 발전할수록 이익을 얻는데, 그 발전이 선진공업국을 따라잡을 정도가 되면 두 국가의 이익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결국 무역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70년대 일본 경제가 급속도로 굵기에 미국의 경제 패권에 도전했다. 하지만 이 패권에 일본은 장장 30년간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러야 했고 결국 일본 경제의 기적도 끝나버렸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익 집단의 입김이다. 정부는 사회복지를 최대화하기보다는 정치적 지지를 최대화하는 정책을 추구한다고 보는 경제학적 관점이 있다. 이때 정책은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다. 이 책 2부 4장에서 소개하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 무역전쟁이 좋은 예다.
무역 전쟁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데 역사의 방향을 바꾼 무역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제일 첫째가 명나라의 호시무역이다. 호시무역이라는 상호 시장이자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아닌 한 나라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명나라의 북방 변경은 해마다 타타르족이 만리장성을 넘어와 소요를 일으키는 등 전란이 끊이지 않았다. 제상 장거정은 호시무역과 세솥무역이라는 두 패를 사용해 소리소문 없이 북방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했다. 그래서 그 중국의 만리장성 인근에는 무역의 요지가 되고 그 호시무역을 통해서 중요한 무역로가 생겨서 대규모 상단이 지나는 등 명나라의 융만중흥을 이끄는 추동력이 되었다. 둘째는 그 유명한 대항로 시대의 향료 무역이다. 중세시기 베네치아와 아랍의 상인들이 손잡고 지중해 향료 무역을 독점하자 향료를 향한 유럽인들의 갈망이 대항해 시대를 촉진했고 그 결과 유럽은 수백 년에 걸쳐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다음은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관세전쟁이다. 1929년 미국의 증시가 폭락하며 가공할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예금이 빠져나가 은행이 도산하고 공장이 문을 닫아 실업자가 급격히 늘었다. 전체 은행업과 경제 시스템이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은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이로써 자본주의 세계를 휩쓴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세계 경제는 장장 10년에 걸쳐 불황을 겪게 되니 이것이 바로 대공황이다.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는 말처럼 독일도 이 영향을 받아 대공황의 10년으로 빠져들었다. 이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의 포영과 혼란은 미국의 거대한 관세 장벽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반세계화와 세계화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역전쟁을 한번 살펴보자. 보통 보면 미국이 항상 무역전쟁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는데 특히 1974년 301조를 공포한 이래 125개 항목에 301조 조사권 발동을 해가지고 중국, EU, 일본, 캐나다, 한국, 브라질 등 WTO 회원국들을 수차례 조사하고 그중 일부 국가에는 시장 개방을 압박하거나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것이 바로 치사년의 한 301조 조사권이다. 근데 문제는 이 무역 마찰의 결과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무역 마찰은 모든 국가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 특히 관세 전쟁으로 이익을 얻은 국가는 아무도 없다. 둘째,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수입 수요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많이 뛰는 그런 국가들은 굉장히 손해를 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수입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춘 국가와 관세 전쟁을 치르면 서로 이익을 침해해 모두 손해를 본다. 반면 경제 규모가 다른 국가끼리 관세 전쟁을 치르면 대국은 종종 이득을 보지만 소국은 손해를 본다. 물론 예외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산 자동차에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했을 때 국내 자동차 산업은 당장의 경쟁을 피할 수는 있지만 신속하게 현대화할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결국 미국 자동차 산업은 수십 년간 내리막길을 걸었고 그 와중에 크라이슬러와 제너럴 모터스가 파산해 버렸다. 결국 크라이슬러는 2009년 오바마 정권 시절에 파산하고 이탈리아의 피아트라는 그 자동차 제조 회사가 인수하게 되죠. 그래서 명칭도 바뀌게 됩니다. 피아트는 보면 이제 소형차를 만드는 어떤 그 당시에는 소형화의 바람이 불었는데 이 크라이슬러하고 제너럴 모터스가 그 소형사의 소형의 바람에 못 따라가는 그 시대의 흐름에 역행했다는 거죠.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피아트의 마크는 그냥 피아트 이렇게 써놓는 아주 간단하게 써놨고 결국 그 피아트와 크라이슬러가 합병하면서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해가지고 FCA라는 자동차 회사를 2014년에 설립하게 된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탈리아가 미국 크라이슬러를 합병했는데 본사의 소재지가 영국 런던에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하네. 결국 제너럴 모터스도 미국의 그 최대 자동차 회사인데 이것도 결국 그 크라이슬러 파산 후 한 달 뒤에 파산하죠. 그 오바마 정권 시절에 2009년 5월 30일 날 봄에 이렇게 파산하게 됩니다. 이 제너럴 모터스는 그
미국의 러스트 벨트 지역이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 본사가 있고 정부에서 이걸 그때 돈을 대고 인수를 해서 겨우 살리죠. 사실 이게 GM이 세계에서도 뭐 거의 1위권이었는데 1위 자리도 이제 일본의 토요타 시장에게 내주고 한국에는 그 쉐보레 대우 쉐보레를 또 대우가 없어지면서 쉐보레로 바뀌면서 쉐보레가 그 GM의 어떤 브랜치 지상격이다. GM의 자회사는 뭐 쉐보레뿐만 아니라 GMC, 캐딜락, 오펠, 뭐 HDelco, 온스타 등이 있다. 결국 이 세계를 제패했던 GM도 망하는 걸 보면 이제 역시 무역 관계에서 세계 트렌드를 잘 흡수할 줄 알아야 되고 변화에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계 무역이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 관세 장벽을 얘기할 때 그 푸에르토리코를 예를 한 번씩 들어요. 그 푸에르토리코 관세 장벽이 뭐냐면 1898년 여러 식민지를 놓고 스페인과 싸워 이긴 미국은 푸에르토리코를 빼앗는다. 미국은 푸에르토리코를 점령함과 동시에 영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국법을 적용하는 등 미국화하지만 무역만큼은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아 본토의 산업을 철저히 보호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관세 장벽을 높게 쌓아가지고 이 미국의 자치령임에도 불구하고 푸에르토리코가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관세 장벽, 테리프에 대한 테리프 벽을 이렇게 높게 쌓아가지고 한다는 거죠. 푸에르토리코는 여기 카리브해에 위치했는데, 애시당초는 처음에 스페인의 그 콜럼버스가 미국 본토를 1492년에 이제 발견하고 1년 뒤인 1493년에 발견해서 이게 스페인 영이 됩니다. 스페인 영이 되다가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전쟁의 결과로 미국의 이제 영이 되는데 여기는 미국의 행정관을 보내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하나의 주는 아니고 행정관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에 주로 들어가느냐 독립을 하느냐 현재까지도 아주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죠. 카리브해의 푸에르토리코의 관세 장벽 문제. 미국은 이렇게 자기 자치령인데도 불구하고 관세 문제가 나오면 아주 장벽을 높게 쌓아서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세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국가는 없다는 거죠. 서로 같이 망한다. 그래서 헤겔은 일찍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류는 여태껏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적이 없다는 게 인류가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역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날로 번번해지고 있으며 무역액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이익이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보호무역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무역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2018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반기 미국은 중국, EU, 멕시코, 캐나다, 터키 등의 제품에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일으켰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농산물, 소비재 등의 관련 산업의 정도는 다르지만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부터 300년 전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전문화된 분업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궁극의 원천임을 설명하고 이 분업을 통해야 노동 생산이 높아진다. 그걸 설명하고 자유무역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200년 전에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 우위론을 제시하며 현대 무역 이론의 기초를 다졌다. 이후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비교 우위론에 기초한 무역 이론을 계속해서 보완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자유무역 이론을 완성했다. 이 자유무역 이론의 그 학문적 근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 정말 아담 스미스는 이 머리카락이 아주 진짜 스무스하게 내려오네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자유무역은 세계에 유례없는 번영과 발전을 가져다 주었고 이렇게 창출된 부는 인류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했다. 비록 자유무역이 확산되는 과정은 순조롭지 않아도 이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의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
오늘날 세계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반세계화라는 역풍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유무역을 이룰 때까지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한다.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그 미국의 그 보호무역, 미국의 그 전통적인 제조, 미시간 주에 그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중심으로 옛날에 번영했던 그 러스트 벨트 지역을 살리자. 그래서 다시 아메리카 퍼스트를 창조하자. 이래서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이 되었죠. 다시 이제 2020년 올해 11월 첫째 주 화요일, 그러니까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가 될지 아니면 트럼프가 되어서 다시 한번 그 보호무역을 강조하게 될지 아니면 그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지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538명을 산출했죠. 그래서 당선을 위해서는 선거인단 270명이 필요하다. 이 도널드 트럼프는 74세인가 그렇고 조 바이든은 77세. 그래서 약 한 3살 정도 도널드 트럼프가 나이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이길지 민주당이 이길지에 따라서 다시 그 세계 무역이 어떻게 변하는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